일본이 캐나다에 핵 폐기물을 묻으려 했다. 최근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일본이 캐나다에 핵연료 폐기물 시설을 세우고 여기에 일본 방사성 폐기물을 보내 매장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캐나다의 장 크레티행 전 총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CBC는 크레티행 전 총리가 일본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일본 원전산업 관계자들이 작년 4월 캐나다를 방문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일본 측 원전 관계자는 마이니치 신문의 질문에 이 구상을 알고 있는 캐나다 관계자가 일본 측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안다고 양측이 접촉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캐나다는 물론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등을 땅속 깊이 매립한다는 처리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처리장 건설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나온 방책이 외국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는 시도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일본으로서는 이 소식이 알려지며 더욱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MBC 방송도 일본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해 주목받았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측이 코로나 확산 위험에서도 성화 릴레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중계권을 가진 MBC는 25일 성화 릴레이를 꺼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미국 올림픽 대표 출신 줄스 보이코프는 성화봉송을 동이번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를 출발지로 택한 것에 대해 이 의식의 위선과 해악, 바보 같음을 돋보이게 한다며 일본 문제의 축소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림픽은 전염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개막할 때도 일본 국민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해외에서 온 수천 명의 선수와 코치, 기자들 모두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며 80%의 국민이 중지 또는 재연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일본의 올림픽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도 성화봉송을 강행한 일본은 일본 내 첫날 성화봉송 불꽃이 꺼지면서 불길한 징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이은 지진과 화산폭발 위험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일 북한은 이런 일본 도쿄올림픽에 처음으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심 이번 도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가할 경우 납치 문제 해결, 북일 수교 등 북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삼고자 했으나 북한의 불참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납북 문제를 풀겠다며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날 일본 정부 단독 대북 제재를 향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는데 북한이 이 비판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며 정면으로 뼈 때리는 말로 대받았습니다. 전범국 주제의 교전 참전권에 이어 군대 보유 권리까지 부활시키려는 일본은 공격 무기들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반동들의 집요하고도 파렴치한 역사교과서 왜곡 행위의 밑바탕에는 그릇된 역사교육을 통해 후예들에게 군국주의 망령을 주입시켜 대동아 공력권의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음흉한 실책이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커졌는데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되게끔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교과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해설서에는 독도와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과 일본 영토를 둘러싼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마음대로 영해를 확대해 한국어선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스시마 일대를 포함해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15개 해역에 대해 1997년 1월 1일 직선기선을 적용해 영해를 확대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방적인 직선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직선기선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수역에 진입한 한국 어선을 납포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은 일본이 직선기순을 기준으로 영해를 확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일본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였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해군 제7함대는 대한해협 동수도와 관련한 일본 영해 설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 말 일대에서 함선이나 항공기를 활동시키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에 맞선 항행의 자유작전은
일본이 영해를 확대 설정한 후인 1999년에 실시됐고 2010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전세계 평화의 제전이라 불리는 올림픽을 원전 피해를 극복했다는 부흥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면서 비판을 받았고 원전 폐기물을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오염수를 방출하려 하며 국제사회에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일본과 반대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 삼중수소를 분리해내는 기술의 실마리를 찾아내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방사성 삼중수소는 분리 추출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으나 낮은 경제성 등으로 실용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제거하는 대신 희석해 농도를 낮춘 뒤 바다에 방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연구진은 분류가 어려운 동위원소의 분리법을 규명하며 앞으로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를 제거할 가능성이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도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일본에서 나온 오염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려되고 있는 곳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한 네티즌은 일본이 전세계의 건강을 해치려 하는 동안 한국이 전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원전 폐기물을 버리려고 해서 난리가 난 캐나다에서 과거 한 한국인의 행동을 보고서 캐나다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현재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는 일본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캐나다에서 한국에 대한 큰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어느 날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한 현대자동차 딜러점에 백발의 노인이 차를 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딜러는 그를 맞이했는데 노인은 혹시 한국인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맞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갑자기 울먹이며 가족사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60년 전 큰형은 20살의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한국 땅에 있다는 묘지조차 찾지 못했다라며 슬퍼했습니다. 노인의 사연을 들은 딜러는 노인에게 들은 형의 이름 하나로 한국에 있는 묘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전국을 뒤져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이트에 로이 더글러스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캐나다 노인이 말한 60년 전 한국에서 전사한 큰형이었습니다. 딜러는 묘비 사진을 크게 인화하고 액자에 넣어 자동차를 찾으러 온 노인에게 선물로 건넸습니다. 액자를 받은 노인은 눈물을 쏟아내며 연신 감사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한국인 딜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큰형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보훈처는 노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60년 동안 그리워하는 형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이 말을 남긴 뒤 귀국했습니다. 형님의 희생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한국인을 시베리아로 이주시키자는 주장이 뜨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사학자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는 2005년 이런 주장을 처음 내세웠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면서 이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수린 박사는 러시아의 유력 정치 논평지인 폴리트클라스의 이른바 코리아 선언을 게재해 주목받았습니다. 코리아 선언의 골자는 시베리아같이 급격한 인구 감소 때문에 국가 생존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한국인들을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게 해야 러시아가 영토를 보존하고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과 공생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국과 러시아는 EU처럼 각각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취업, 교육, 거주 등의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수린 박사는 모스크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 외교부 정책자문역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이죠. 수린 박사가 정치 논평지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자 러시아 외교부는 몇 개월 후 수린 박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한반도 정책에서 이 논문의 내용을 유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아직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아쉬울 게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인적 자원이 귀한 만큼 우리도 귀하다. 황당한 이론이지만
만약 시베리아로 한국인들이 옮겨간다면 러시아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거대한 경제도시를 만든다는 건 확실하다. 연해주면 몰라도 시베리아는 안 된다. 흥미롭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 감당 안 되는 땅들 한국 주면 생각해보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린 박사가 코리아 선언을 한 2005년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였습니다. 수린 박사는 이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경제대국이지만 자원이 없는 반면 러시아 시베리아는 인류가 향후 25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세계 자원의 20%가 묻혀있다. 두 이웃 국가가 공생관계를 맺는다면 한국은 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러시아는 인구와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국가나 러시아에 이주해서는 안 된다며 오직 한국만이 최적의 파트너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수린 박사는 유럽 국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후진국 이민자들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을 타민족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린 박사는 러시아 역시 당장 이민을 개방한다면 중국인들이 러시아 동부 지역으로 몰리는 건 시간 문제라며 중국과 한국을 비교했습니다. 중국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신들의 조직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타민족과 잘 섞이지 않는다면서 중국에게 러시아를 빼앗기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죠. 반면 한국은 중국의 인민웨이브와는 달리 한국 내에서 외국인을 흡수하려 하지 않고 외국인 조직에 흡수되려고 하지도 않으며 종교적 편견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 문제를 일으킬 걱정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과 우주기술 같은 첨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입니다. 러시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러시아 기술을 제대로 전수받고 자원을 활용할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린 박사는 한국인의 두뇌와 교육 수준이 현재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에 비해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없이 수출 경제만으로 당시 세계 12위까지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됐죠. 수린 박사는 한국의 고급 기술과 경영 기법에 러시아의 천연자원까지 합쳐진다면 한국과 러시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서 쌀을 수확했으니 말 다 했죠. 2019년 11월 농촌진흥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1890제곱미터에 자체 개발한 품종인 아세미를 심었습니다. 한국은 벼농사에 들어가는 물을 아끼기 위해 스마트한 방법을 썼습니다. 모래를 40cm 퍼낸 뒤 방수 부직포를 깔고 모래를 다시 덮는 식으로 사막형 논을 일군 겁니다. 그 결과 한국 동일 면적에서 같은 품종을 심었을 때보다 생산량이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오히려 본국에 있을 때보다 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거죠. 아랍에미리트는 벼농사 시즌3까지 요청했습니다. 올해 아랍에미리트는 기존 7억 원에서 16억 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을 들여 이모작이 가능한지 검증하고 재배에 필요한 물 공급량도 절반 이상 줄이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이 너무 스마트하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자 아랍에미리트는 더 극한의 상황에서도 쌀을 수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러시아 역시 최근까지도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 극동지역 내 건설 수주액은 150억 달러를 넘었고 7번의 민관합동 투자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등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러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937년 소련 시절 스탈린은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만 2천 명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극동지역에서 일본이 간첩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유사해 아이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또 당시 고려인들의 거주 규모가 컸고 고려인들은 자치구를 요구했습니다. 중앙당국에서는 향후에도 영토적 자치 요구가 생겨날 것을 대비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했죠. 고려인 강제 이주 사건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시베리아로 이주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수린 박사는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국제사회도 크게 변했기 때문에 한러 공생국가가 설립되면 산유국의 위치에서 이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한러 공생국을 위한 한러 공생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결성 당시 학계에서도 노태구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상면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참가해 무시할 수 없는 행사가 됐죠. 한국 학계에서도 한러
공생국을 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러시아의 주장과는 달리 시베리아가 아닌 연해주에 공생국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이 정착할 만한 근거지를 연해주에 만든다면 잃어버린 발해시대의 역사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간도도 찾을 수 있는 거점이 확보됩니다. 미래 예측학자들은 중국은 반드시 민족이든 빈부격차든 종교든 어떤 이유로든 분열하게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에서는 이미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의 분열로 조선족이 독립한다면 연해주의 한러 공생국에 이들의 거점을 마련해 간도를 포함한 북방 영토를 회복할 계획을 공생위원회는 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속에 실린 성화봉송 구간에까지 독도가 버젓이 등장하고 기념품점에서는 독도 모양으로 만든 일본식 과자에 일장기까지 꽂혀 있습니다. 위에서는 중국이, 옆에서는 일본이 아주 뭐든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 러시아 의원들도 독도로 초청하자 러시아와 독도 영유권과 쿠릴 4개 섬 영유권 영구 인정 조약 맺고 전범국의 영토 야욕을 침략의 근거로 내세워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독도와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드라마를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리자 등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향후 한국 기업이 정말로 쿠릴섬 포함 러시아에 투자하게 된다면 러시아 역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를 제시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